9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에서 지난 4일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 본사가 점주들에게서 걷어간 수백억 원대 광고비 사용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점주들의 기자회견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BHC 본사에선 광고비 다 공개했는데 점주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확인해보니 사실과 좀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보도를 어제 다시 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 공정위가 BHC 광고비 문제에 대해 BHC 본사를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현무 기자가 관련 거래 명세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횡령 등 의혹을 제기하며 BHC 점주들에게서 걷어간 수백억 원대 광고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점주들 요구에 대한 지난 4일 BHC 본사 해명을 전한 법률방송 로투데이 보도입니다. 저희가 이틀 동안 공정위 조사를 받았고요. 광고비를 우리가 횡령했다 이거는 공정위에서 발표한 자료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시면 본사가 이거를 잘못했다고 볼 수 어렵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방송 취재 결과 해명과 사실은 많이 달랐습니다. 광고비 내역을 점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부당하게 점주들에게 부담하는 등의 갑질 행위로 공정위 시전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광고 판촉 행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시켰음에도 그 내역을 법정 기한 이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광고비 다 공개했고 공정위에서도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는 BHC 본사 해명과는 180도 다릅니다. 이런 가운데 광고비 관련 공정위가 BHC 본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지난 2016년 12월 30일 BHC 본사와 점주 간의 거래 명세표입니다. BHC 신선육의 광고비 명목으로 400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인 2017년 1월 1일 거래 명세표를 보면 광고비 항목은 사라졌고 대신 4,600원이던 신선육 가격이 5,000원으로 400원 올랐습니다. 점주들이 걷어간 광고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하자 광고비 항목을 없애버리고 그냥 신선육 값에 슬그머니 광고비 400원을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렸다는 것이 점주들의 주장입니다. 그냥 가서 받아갔어요. 어떤 가공비든 광고비든 어떤 명목으로 받아갔는데 400원을 가져간 거죠. 각 말이다. 이렇게 점주들에게 받아간 돈이 공정거래법이나 가맹점법을 위반한 부당한 갑질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착수 취지입니다. 저희가 현장 조사에서 뭘 확인하고 있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좀 확인해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에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점주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BHC 본사 측은 오늘은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조사에 대해서는 9월 5일 저희 조사가 들어온 건 맞고요. 저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겁니다. BHC 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점주들과 더욱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점주협의회 측은 더욱이라니 언제 진정으로 소통하려 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BHC 본사와 점주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지난 1998년 우리나라 최초의 행정사건 전문 법원으로 개원한 서울행정법원이 오늘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 행사를 열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과거 20년과 미래 20년, 어떤 인사들이 참석했고 어떤 주제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전해드립니다.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오늘 서울행정법원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 행사 첫 번째 기조 발제는 이홍훈 전 대법관, 현 서울대 이사장이 직접 맡았습니다. 그만큼 권위와 무게가 실린 학술 행사란 얘기입니다. 정부나 국가기관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사건을 전담하는 서울행정법원의 역할과 임무가 그만큼 막중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행정소송의 역할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충돌을 조정하고 사익을 배려하는 가운데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1998년 개원 당시 3,026건이었던 서울행정법원 재판 건수는 지난해엔 1만 870건으로 3.6배 정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합의 재판부 1개,
토지 수용 전담부 1개, 노동, 산재 전담부 1개 등 모두 7개 재판부로 출발했던 법원 규모도 지금은 합의재판부 11개, 단독재판부 12개로 크게 커졌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부나 국가기관의 행정행위에 대한 다툼이 많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이 모든 재판부를 조세, 노동, 난민, 토지수용, 도시정비, 보건, 주민 등 7개 전문 분야 전담 재판부로 세분화해 운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단순히 법만 아는 게 아니라 법원, 판사들도 해당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행정법원 법관들에게는 관련 시부가 뿐만 아니라 학계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개선점을 찾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학술 행사에선 사회적 가치의 균형추, 다양한 가치의 공존을 주제로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행정법원 역할 등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선과 원고 적격 등 소송 요건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작용의 절차적 통제를 강조하는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말처럼 행정재판의 성숙은 그 사회의 법치주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살 청년이 된 서울행정법원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전국 2만여 변호사들의 단체인 대한변협의 수장이자 공개석상에선 법무부 장관과 동급 의전을 받는 김현 대한변협 회장이 오늘 얼음물을 한바탕 뒤집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신사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현판을 뒤로하고 김현 변협회장이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있습니다. 김현 회장 뒤에 서 있는 여성 변호사가 무엇 때문인지 주춤주춤 옆으로 피하는가 싶더니 뭔 일인가 생각할 새도 없이 김현 변협회장 머리 위로 큰 양동이로 한가득 얼음물이 쏟아집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을 뒤집어 쓰는데 걸린 시간은 1에서 2초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얼음물을 뒤집어 쓴 김현 변협회장의 표정이 상당히 미묘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차갑고 충격적이네요. 말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 김현 변협회장의 얼음물 뒤집어 쓰기는 근육이 위축, 경직되는 치명적인 희귀병인 루게릭병 환우들을 위해 이뤄졌습니다. 이 루게릭병 환우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앞으로도 루게릭병 환우들 같은 사회적 약자들 위해서. 지난 2014년 7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루게릭병 아이스 버킷 챌린지는 곧바로 우리나라에서도 퍼졌습니다. 얼음물을 뒤집어 쓴 사람이 SNS에 관련 동영상을 올리면서 다음 참가자로 3명을 더 지목하는 방식입니다. 루게릭병 환우들과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그들의 쾌유를 비는 마음으로 얼음물을 뒤집어 쓰며 루게릭병의 고통을 체험한 김 회장의 이번 동참을 계기로 법조계에 다시 한번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용산 참사 진상조사 결과 발표회기 해보겠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유 변호사님, 용산 참사 이거 벌써 10년 가까이 됐네요. 네. 10년 만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뭐 어떻게 나왔나요? 그래서? 네, 10년 전에 그 조사와 다르게 네. 정반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에 준비되지 않은 무리한 진압으로 인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그 조사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네. 네, 에어매트, 소방차, 크레인 등 장비 부족에 현장 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진압을 했다는 네. 그런 과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데요. 네. 네, 당시 경찰은 수십 명의 사이버 요원까지 동원해서 네. 여론 조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결과들이 드러나자 조사위원회는 경찰이 숨진 경찰 특공대원과 철거민들에게 사과를 하라라는 공고를 내렸습니다. 네. 사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김석기 서울청장, 경찰청장 내정자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뭐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예, 김 의원은 불법 시위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 네. 그리고 뭐 당시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 됐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선진국은 어떤 이런 폭력 사태에 대해서 네. 경찰의 역할을 과할 정도로 네. 용인하고 있다라는 말을 좀 덧붙였습니다. 네. 뭐 김석기 의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김석기를 처벌하라 뭐 이런 구호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예, 뭐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했고 네. 다소 무리한 진압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청장이 진압 지시를 했다는 것만으로 그런 자체만으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혐의들이 적용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벌써 10년이나 지난 일이라서요.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뭘 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는 없는 건가요? 예, 무리한 진압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은 합니다. 예, 그렇지만 철거민들이 공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형사 판결을 뒤집지 않는 한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 수사 결과와 조사 결과가 180도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시비비가 제대로 가려졌다면 피해자들과 우리 사회에 그런 상흔과 갈등이 두고두고 남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제라도 경찰이 늦은 사과를 하는 것 외에도 이런 개선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일이 절대 다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등 나이 어린 학생들의 범죄가 성인 뺨치게 흉포해지면서 이런저런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고 보호 처분만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이른바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촉법 소년, 어디서 연유한 말일까요? 오늘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는 촉법 소년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든 범죄소년이라는 영화입니다. 폭행, 수절도, 또 폭행. 너 정말 보호자 없어? 엄마와 세상에 버림받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소년원에 가게 된 어느 소년범의 세상과의 화해와 치유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소년범 관련해서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이들을 지칭하는 촉법소년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촉법소년, 법조계에선 흔히 쓰이는 말입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여기서 촉법소년을 풀어 쓰고 있거든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쳐봤습니다. 판례와 법령 어디에도 촉법소년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판례와 법령 어디에도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규칙, 예규, 선례 어디에도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 관련 문헌에는 촉법소년으로 수백 건이 검색됩니다. 가정법원의 촉법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 연구, 경찰 단계에서의 촉법소년 사건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촉법소년의 처우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등 법원과 검찰, 경찰, 학계 등 관련된 모든 사법기관에서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법조계에선 아무렇지 않게 쓰는 단어 촉법소년, 시민들은 그 뜻을 알까요? 촉법소년, 이러면 무슨 말 같으세요? 법을 촉구한다, 촉법소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촉법소년이요? 네. 안 좋은데? 그 나쁜 소년다. 법조계는 알지만 일반인들은 모르는 단어 촉법소년,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소년 범죄를 규율하고 있는 소년법 제4조입니다. 소년법 제4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호를 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저촉의 촉, 형벌 법령의 법, 그리고 소년을 따서 임의로 조합한 단어가 바로 촉법소년입니다. 즉 법령에 어떤 표현이나 근거도 없이 그냥 법조계에서 임의로 쓰는 그들만의 용어라는 얘기입니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을 들여서 촉법이라고 그렇게 명명이 되었는데 그런 용어를 쓰는 거는 형법학자들일 테니까. 법에 저촉된다 촉법. 일상생활에서 지금은 쓰지도 않고 뜻도 잘 모르는 단어지만 조선시대엔 흔히 쓰이던 단어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만 촉법이란 단어가 19번 나옵니다. 연산군 일기 32권, 사람을 무고한 죄인 이종주를 중벌에 처하라고 명하다처럼 대부분 법을 어긴 촉법, 죄인을 벌주라는 내용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썼지만 이제는 사어화된 말, 사전에도 법전에도 없는 단어가 우리 법조계에선 그들만의 용어로 지금도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촉법이라는 의미가 좀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낯선 단어고 잘 쓰이지 않는 단어라서 특히 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어들이 순화되고 문제는 지금으로선 촉법소년을 대체할 단어가 딱히 없다는 점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14세 미만 아이들을 지칭하는 형사 미성년자라는 단어가 있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보다는 광의의 뜻이어서 정확히 일치하진 않습니다. 적당한 용어가 없다고 일반 사람들은 의미 파악도 힘든 말을 사전에서도 법전에서도 사라진 말을 계속 써야 할까요? 그럴수록 더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가 오늘 사법연수원생 16명을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사법시험 기수생인 이들은 어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을 만나 멘토링을 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법제처는 경남 통영에서 시도교육청 자치법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전국 자치법제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방 분권 실현과 경제 살리기에 필요한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이 오늘 오전 10시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수사정책자문기구인 경찰수사정책위원회 3기 위원회 고문현 순칠대 교수 등 15명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3기 위원회는 헌법, 형사법, 인권법 등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의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이상돈 검사가 오늘 오전 2시 12분쯤 천안의 관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이 검사는 야간 근무 후 퇴근하던 중이었으며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